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무슨 책이에요? 오늘 약간 컨셉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그냥 다 읽어보시라고 가져온 게 아니고 두꺼워요. 네, 되게 두꺼워요. 이거 약간 그러니까 되게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제목은 왜 고전을 읽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고전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고전은 서양 쪽에서의 클래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뭐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왜 고전을 읽는가라는 책이고 지은이가 이탈로 칼비노라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서구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환상문학 쪽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소설가고 혹시라도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쪽아리 자작, 뭐 나무 위의 남작, 존재하지 않는 기사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선조들 3부작이라고 해서 환상문학이거든요. 요런 거랑 그다음에 네오리얼리즘 소설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이탈리아 쪽에 누구로 비유를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국민 작가? 이런 식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작가가 쓴 책들은 되게 많은데 굳이 왜 이 책을 들고 왔냐면 이 책의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각 여러 권의 책들을 본인이 읽어서 서평을 쓴 책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내용인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어지간히 책만 읽었던 사람들도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책 중에서 절반은 안 읽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권도 안 읽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드물어요. 이게 읽을 만한 책이. 그러니까 이분의 독서 편력이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명한 작가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책들 말고 어디서 이런 책을 갖고 왔지 할 정도의 책들을 막 읽고 있어요. 마크 트웨인의 그 헤들리 버그를 타락시킨 사람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 좀 이렇게 반가운 사람이 나오면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을 읽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네. 되게 이 사람 대체 책을 고르는 이 기준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쭉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겠다, 그죠? 근데 되게 그 책을 모르는데 읽으면 재밌어요. 이 사람 이런 책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보면 또 그 책을 또 사서 그 책을 또 사서 보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없는 책이 되게 많아. 그렇죠. 우리나라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없는 책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대체 그 스탕달 이런 우리 그냥 적과학 이러잖아. 근데 뭔가 다른 책을 막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게 이런 책을 대체 왜 번역했을까? 이탈리아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소연이라는 사람이 영어에서 번역한 거예요. 원래 이탈리아어로 돼 있는 걸 영역이 된 거를 다시 이제 중역한 거예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역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아니 이 책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갖고 온 이유 중에 물론 이제 안에 있는 걸 읽어보면 좋겠지. 안에 있는 걸 읽어보면 좋을 거야. 처음에 막 오디세이아부터 시작해서 오비디우스 얘기도 하고 막 크세노폰 아나바시스 이거 누가 읽어봤겠어. 그러면 이제 대학교 4년이 가는 그치, 거예요. 고등학교 3년이 가는 거죠. 이걸 떠나서. 읽으면 좋겠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 좋겠지로 갖고 온 건 아니고 요 앞에 맨 첫 장에 왜 고전을 읽는가라고 해서 고전에 대한 정의들을 한 11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11가지였던 걸로 기억하는 이게 많아 이거 14가지네요 14가지의 고전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사서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이 책을 사서 보셔도 되는데 빌려서 보셔도 된다는 거지. 맨 앞부분만 일단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빌려서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왜 내가 이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건데 한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 왜 고전을 읽는가 하는 1981년에 써놓은 글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
맨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혹여 누군가가 고전을 구태여 읽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나는 시호랑의 다음 글을 인용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독약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피리로 음악 한 소절을 연습하고 있었다. 대체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요? 누군가 이렇게 묻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음악 한 소절은 배우지 않겠는가? 네, 고전을 읽는 건 뭐 하여튼 그냥 그래야 되니까. 읽지 않는 것보다 읽는 게 나으니까. 사람이라면. 그렇지, 사람이라면. 다들 서구의 철학자들 여기서 비롯된 거구만. 스피노자도 그렇고 그쵸? 다 그랬었어. 보니까 칸트도 그렇고 보니까 이 느낌대로의 어떠한 말들을 했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사실 내용은 거의 다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거 다 동감하실 것 같은데, 고전이란 사람들이 보통 나는 뭐뭐를 다시 읽고 있어 라고 말하지 나는 지금 뭐뭐를 읽고 있어 라고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다. 너무 가슴이 와닿잖아. 그렇죠. 우리는 항상 다시 읽어. 야, 너 죄업을 읽었어? 아, 요새 다시 읽고 있어.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읽어봐야겠어. 기억이 안 나네. 정말 새롭거든. 그런 책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독서방송 맨 첫 번째 제가 했단 말이잖아요. 맨날 새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정의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한테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계의 고전을 처음 마주한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 그걸 이제 궁색한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를 다시 읽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어쨌든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그걸 떠올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읽는데 또 새로워요. 그럼요. 아니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치, 실제로 그치. 다시 읽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내가 안 읽었다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고전이니까. 나는 그거 읽고 있어가 아니고 다시 읽고 있어라고 굳이 앞에다 다시를 붙인다는 그런 게 고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었을 법한 책인 거야. 안 읽었다면 쪽팔리는. 안 읽었으면 쪽팔린 그런 책. 안 읽어서 안 읽었다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네. 책이 고전인 거라고 그렇죠. 이 사람이 저-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고 내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서 안 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돌발 얘기하는 질문 것처럼 해야지 이제. 돌발 질문. 아니 해야지. 괜찮아요. 여기서 자꾸 찌르면 안 돼요. 그래서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한테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나 이를테면 저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죠.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안 읽었더라도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부끄러운 거야. 나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모든 분야에서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어디 막 이렇게 누구 철학과 교수라고 쳤어요. 그러면 고르게스 읽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내가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알겠어요. 이게 알겠어. 모든 학문 분야 뭐 맞아. 다 이제 그런 거죠. 모두 그렇지. 되게 많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내용을 고전이다. 담고 있는. 그게 고전이라는 밑에 있는 거지. 이 사람. 이거 굉장히 이 사람 글 쓰는 역시.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역시 이태리가 좋아. 제가 유럽 중에서는 또 그 프랑스랑 또 이태리. 그 샴푸도 좋고 다 좋아요 거기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부터 약간 진지하게 들어가는 게 고전이란 그것을 읽고 좋아하게 된 독자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는 책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조건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만이 그런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거 약간 꼬아놓은 얘기일 수 있는데, 고전이라는 거는 그걸 읽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책이 저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요새는 번역이 동서문화사에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막심 고리키의 자전소설 3부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세상 속으로, 나의 대학, 이렇게 세 가지의 자전소설, 자기 어렸을 때 기억부터 이렇게 쭉 보여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었는데, 저는 그거 읽고 나서 사람들한테 전부 선물하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뭔가 생일 선물을 할 때면 그거 3권을 항상 사가지고 다 선물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절판됐더라고. 내가 그렇게 사서 보내줬는데 절판이 됐어. 생각의 나무 출판사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근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조건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수록
그런 책들은 더 깊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읽어야 그게 훨씬 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약간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는 건 조금 이런 경험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쵸? 생각들은 좀 아이들 있어요. 입시를 네,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슬픈 게 음. 독서 특강 오늘 처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고통을 독서 특강 하는데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내용들 자체가 결국은 입시에 어떻게 맞아요, 활용되어지느냐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눈이 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근데 그 책이 그런 책이 아니거든. 진짜 아닌데- 와, 이게 아닌데, 어마어마한 그래. 책인데. 근데 아이들은 그 책에 대한 첫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좀 잔인하거나 불편하거나 충격적이거나 그렇지, 나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올 이런 말이 나와야죠. 나올 줄 알았는데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책조차도 이해하고 싶고 그 책을 입시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니까 아마 그게 두 번째 조건 속에서 아마 이야기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런 경험은 언제 생기냐라고 했을 때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이 되게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다가오는 아, 것 그죠?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정의로 고전이란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책들이다. 그러한 작품들은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으로 각인될 때나 개인의 무의식이나 집단의 무의식이라는 가면을 쓴 채 기억의 지층 안에 숨어 있을 때 그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작품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각인됐어. 그래서 되게 특별할 때, 되게 이상할 때 어떤 책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갑자기 왜 이 책 기억이 왜 떠올랐지? 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는데, 그런 순간들의 책들은 되게 어릴 때 읽었던 책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들의 기억이 몇 개 좀 있는 게 예전에 이제 몇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지 모르겠는데 120권짜리 한국문학 전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이원수 님이나 아니면 뭐 방정환님이나 이런 분들이 쓴 동화들도 막 들어가 있고 막 만년샤스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 그다음에 뭐 나는 너 이런 요새 없더라고 찾아봤는데 그런 소설 자체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들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 소설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그럼 그게 나의 판단을 약간 좌우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 어릴 때 읽는 책들이 되게 특별하구나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맞아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읽는다고 말하느냐, 다시 읽는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읽는다고 얘기해도 돼. 아니 다시 읽는다고 얘기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고전이란 다시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책이다. 이제 항상 이거 말씀하시는 동의. 게 그거잖아요. 네, 이거 동의. 그러니까 처음 읽든 아니면 다시 읽든 다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저기 까라마조프 형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그 시리즈를 4개의 시리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음사 거, 그다음에 열린 책들 거, 그다음에 문학동네 거, 그다음에 저기 올제 클래식스에서 나온 버전까지 해서 4개를 갖고 있고 4개를 다 읽었어요.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번역도 물론 다르긴 한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야. 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읽을 때마다 그 대신판관 이런 거 나올 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는 느낌이 계속 새로운 게 들어서. 보이는 거죠. 네, 맞아요. 당연히 새로운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4번을 읽었는데도 계속 새로운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걸 읽기 전에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드디어 이제 머리가 쇠락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읽고 약간 위안을 받는 거지. 아, 그렇죠. 이게 이런 사람 네,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럼요. 같은 책 최대 가장 많이 읽어본 게 뭐예요? 서유기요. 아 서유기 그냥 삼국지 몇 번? 몇 번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렇죠. 나는 진짜 수십 번 읽었죠. 진짜 엄청 수십 많이 번 읽었어. 읽을 때마다 새롭죠. 예? 예, 저는 10권짜리 삼국지. 저는 삼국지는 딱 한 번 읽었고 서유기는 진짜 수도 없이 읽었어요. 아, 그러니까 삼국지를 10번을 그 이문열판으로 읽고, 그다음에 옛날 그 집에 있었던 그 이상한 그 왜 세로로 된 삼국지, 정비석판 아니야? 정비석판. 세로로 된 거, 세로로 된 삼국지를 막 보다가, 난 그걸 읽었거든. 정비석판. 예, 새로 된 거. 이문열판 보다가 뭐 또 장정일 심지어는
일본 작가가 쓴 삼국지도 있어요. 있어요, 맞아. 네, 그것도 막 찾아서 읽어보고 하여튼 뭐 거기 한번 빠져들어가지고 뭐 한 2-30번 똑같은 책을 2-30번 보죠. 그래도 늘 새로워요. 그거 뭐 당연한 거지. 고전은 더욱 다르죠. 저 서유기가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많이 읽었어. 손오공의 빙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그 과정, 그러니까 천축국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막 모험 벌어지고 이런 거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의외로 이거 여행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서유기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처음 읽을 때조차 이전에 읽은 것 같은 다시 읽는 느낌을 주는 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논술 수업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고전을 읽혀야 되는데 고전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애들 같은 경우, 애들은. 그래서 이게 왜 고전을 읽어야 되냐면 고전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어도 그 사람 우리한테도 역시 문제 삼는 것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도 너희한테 문제 삼는 것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읽혔던 게 있는데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처음 읽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고 있었던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데자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책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고전이란 왜 이런 다시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여러 가지의 느낌들을 계속 다양하게 주느냐면 고전이라는 건 독자들한테 들려줄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정교하게 얘기를 해서 7번으로 넘어가면 고전이란 이전에 행해졌던 해석의 그림자와 함께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며 그것이 한 문화 혹은 여러 다른 문화들, 더 단순하게는 언어나 관습들에 남긴 과거의 흔적들을 우리의 눈앞으로 다시 끌어오는 책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해석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본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석이야 라고 하는 해석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을 다시 한번 나한테 끌어오고 그럼 우리는 그 해석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읽고 다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석들을 중첩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책들인 건데 여기서의 제목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예를 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오디세이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디세이아는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오디세이아라는 것이 의미했던 것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새 계속 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우리 뭔가 여행하는 과정이 자꾸 벌어지면 오디세이를 그 뒤에다 계속 갖다 붙여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오디세이를 안 읽었거든. 그래도 우리는 오디세이아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거의 흔적들을 계속 우리 눈앞으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사실 이거 고백하자면 여기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책을 제가 학생들한테 읽힌 적 있거든요. 여기서 보고 내가 읽고 괜찮은데? 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읽혔는데 학생들한테 안 와닿는 거야. 이게 되게 이렇게 뭔가 약간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책들인데 그거를 분명히 현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읽혔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는 평을 듣고 아직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전을 읽어야 돼. 축약본을 읽는 게 아니라 원전을 읽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얻을 필요가 있어.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8번째부터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전이란 그것을 둘러싼 비평담론이라는 구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평의 구름들은 언제나 스스로 소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걸 가르쳐 줄 필요는 없다. 근데 고전에서 되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걸 발견했는데
얘가 그걸 나한테 처음 잘 알려줬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이라는 것을 그 비평 담론이라는 구름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작품을 비평하는 방식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근데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또 사라져요. 그럼 그 안에서 나는 또 다시 다른 식으로 비평하는 방식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라는 걸 이 작품에서부터 새롭게 끌어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약간 요 얘기는 문학적으로 뭔가 공부를 조금 해보게 된 다음에 그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번째로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고전이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제로 그 책을 읽었을 때 더욱 독창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차기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막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읽으면 이런 거야. 그리고 뭐 조여버를 읽으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그 책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고 미리 짐작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거 그거 아닌데? 책 뭔 얘기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책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해석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게 있고 다른 사람한테 중요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의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보기가 조금 편한 식의 내용인데 10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씩 추상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10번이 뭐냐면 고전이란 고대 전통사회의 부적처럼 우주 전체를 드러내는 모든 책에 붙이는 이름이다. 근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전통사회의 부적처럼 우주 전체를 드러낸다. 고대 전통사회 부적이 뭔데? 이걸 일단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주 전체를 드러내는 모든 책.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 전체라는 건 질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질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를 보여주는 책들, 대부분의 책들은 그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아,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더 잘 보여주는 책이 고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면 이제 11번째가 고전이란 우리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작품과 맺는 관계 안에서 마침내는 그 작품과 대결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제가 처음에 고전 여기서 얘기하는 고전은 클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양에서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 전범이에요. 모범이 되는 애들을 클래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건 그걸 기준으로 놓고 내가 판단하게 된다. 그럼 나는 내 판단이 고전과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땐 서로 대립하는 관계도 될 수 있고 이 고전이 보여주는 것과 내 판단이 일치하면 나는 그 고전에서부터 뭔가 얻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고 있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게 고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클래식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제 이런 때 고전에다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음악에서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영어에서 사용되는 용례로 따지면 하나의 기준 전범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고전도 그런 방식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전범이라고 하는 게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번이 고전이란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위계 속에 속하는 작품이다. 다른 고전을 많이 읽은 사람은 고전의 계보에서 하나의 작품이 차지하는 지위를 쉽게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질문하는 건 이런 거죠. 동시대를 잘 이해하게 해주는 다른 책들을 제쳐두고 왜 굳이 고전을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 자기 소개서래, 자기 개발서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개발서들이 우리 사회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왜 그 책을 놔두고 고전을 읽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책이 지위가 있어. 책이 지위가 있어. 클래스가 있어. 그래서
그 클래스 중에 가장 위에 놓여 있는 것들을 골라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13번째 정의가 고전이란 현실을 다루는 모든 글을 배경소음으로 물러나게 만드는 책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다루는 책들은 그냥 뒤에서 계속 왁자지껄 하는 책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나서서 아 내가 책이야 이렇게 나서는 책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전이 이 소음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전이 나온다고 해서 그 책들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책들도 의미가 있지만 다만 이 책들이 배경소음처럼 존재하도록 만들고 자기는 오직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면서 14번째 마지막의 정의가 고전이란 배경소음처럼 존속해서 남는 작품이며 이는 고전과 가장 거리가 먼 현재에 대한 글들이 그 주위를 에고싸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고전하고 거리가 되게 먼 작품들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자기계발서 같은 작품들이죠. 근데 이런 작품들이 계속 그 주변에서 에워싸고 뭔가 그 고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보여주고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고전은 계속해서 낭중지추처럼 계속 뚫고 나오는 어떤 그런 책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14가지가 지금 어떤 고전에 대한 정의를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의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고전을 그렇게 접하고서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다 라고 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고전이라는 게 그냥 이거 고리타분한 책, 옛날에 나온 책들 뭐하러 읽어? 최근에 나오는 과학기술서 좋아. 이런 거 읽어. 근데 그 과정에 고전이 끼어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 서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혹은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고전은 무언가에 유용하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고전은 읽지 않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어쨌든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탈리아도 그렇고 유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책을 쓰잖아요. 그럼 항상 가장 먼저 들고 들어오는 작품은 오디세이 아니면 호메로스 일리아스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디세이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일리아스 같은 것보다는 어쨌든 사람들이 유랑하면서 여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꽤 많이 관심을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 이 글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번역도 꽤 자연스럽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읽을 수 있는 책, 제가 모르는데 꾸준히 그냥 꾸역꾸역 읽어라 이게 아니고 모르는 작품을 몰라도 읽었을 때 꽤 얻어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책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도 도서관에 가서 앞부분 목사에서 읽고 그다음에 이 읽고 방송 듣고 그렇지 목사에서 이런 거 완벽하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타당성을 갖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책이 고전이라면 그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다.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랜 동안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공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상황이 변했어도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전이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책이니까 읽어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14가지의 이유씩이나 들면서 약간 위트 넘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역시 이탈리 남자 느낌 나네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어제부터 진짜 너무 피곤해서 어제 막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다. 내가 진짜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서 잠을 잤어요. 혼자서. 끝나자마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품이 그 왜 그 일회용 그 샴푸랑 있잖아요. 그게 메이드 인 이탈리아야. 제가 진짜 여기서 이탈리 이렇게 써 있어요, 걔네가. 근데 이제 약간 걱정이 된 게 이게 중국 애들이 만든 건가 느낌이 딱 나는데 그 향을 딱 맡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일회용품을 챙겨오지 않는데 챙겼잖아요, 제가.
예, 챙겨서 차에다 두고 써야지. 저는 항상 차에다- 챙겨옵니다. 차에다 두고 써야지. 왜냐면은 이제 너무 좋은 거야 막. 내가 이태리니까 이태리 샴푸니까 그래서 아까 이태리 샴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바디 로션 안 챙기는데 그것도 이렇게 챙겨서 한번 발라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역시 이태리는 좋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탄산수가 그 세 가지 탄산수를 즐겨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정 탄산수랑 페리에랑 그다음에 또 하나를 마시거든요. 그게 또 이태리잖아. 뭐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원래 그 술에다 넣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탄산수 중에서 술에 타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런 거고 그 이태리 그 탄산수 또 저 과일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맛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좋아요. 보니까는 칼빈이죠. 이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태리는 괜찮아요. 예, 유벤투스도 있고 괜찮아요. 잘생긴 남자애들이 많은 곳이죠. 그렇죠. 막상 가면 없다고 하지만.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로마에는 없다고 하던데. 로마에 뚱뚱한 아저씨들만 있다고 하던데. 로마는 사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지방 쪽으로 가면 되게 많아요. 진짜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하긴 라틴이 못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거의 다 잘생겼어. 남자고 여자고 다 잘생겼어. 그래? 그렇다면 이탈리입니다. 자, 이 사람 이름도 이탈로 칼비노. 네, 그죠. 이탈로 칼비노. 그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책은 두껍습니다, 청취자분들. 그리고 가격도 2만 원대. 근데 그래도 괜찮네요. 이 정도 두께 2만 그렇죠. 원이면 예, 굉장히 페이지 수가 거의 393페이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팔라고 내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믿음사니까. 믿음사니까. 믿음사 약간 이런 네, 뭐가 있어. 믿음사니까. 근데 이게 아마 의외로 팔릴걸요, 그래도? 근데 이건 1세예요. 1판 1세.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2000 몇 년은 2007년인가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2007년이면은 뭐 절판까지는 안 됐겠네. 절판은 안 됐습니다. 절판은 안 되고 뭐 이 책은 의미 있는 책이 될 수가 예.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고전에 대한 어떤 느낌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인문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보고 쭉 이 책에 관련돼서 본인에게 해당되어지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해밍웨이다 라고 하면 여기 해밍웨이도 하나 나와 있어요. 톨스토이다 그러면 톨스토이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 아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탕달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본인이 뭔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 관련된 것만 한 번쯤 더 깊게 읽어보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에 대한 어떤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어떤 작품에 대한 해제와 어떤 해석을 하는 과정에선 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논문을 많이 찾아보기 예. 시작하지만 논문보다는 오히려 이런 책도 하나의 어떠한 의미 있는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민음사가 뭐 어려운 출판사는 아니잖아요. 어려운 출판사 아니죠. 여기 출판사 그쵸? 1등인데. 출판사 1등이죠. 그러니까는 뭐 굳이 이 출판사의 생존을 위해서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고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뭐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되고 또 내용이 괜찮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사신 다음에 자녀들 중에서 이제 내가 최근에 탐구 주제 혹은 내가 수행평가 내가 혹은 이런 어떠한 연구 탐구 프로젝트로 누구를 특정해서 진행을 하겠다 싶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자료를 갖다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 나와요, 그죠? 뭐 되게 많이 나와요. 발자크 나오고 디킨스 나오고 스탕달 나오고 뭐 디드로는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예. 저는 14개를 정말 다 할까 싶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봤던 게 뭐냐면 정말 14개 다 읽을까? 정말 읽는다. 이게 월요일날 방송 듣고 수요일날 방송 들으신 분들 저희는 이게 원래 1시간 딱 쫙쫙 찍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날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겁니다. 14개 끝까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자기주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꽂히면 14개를 다 말해야 돼.
예. 잠깐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예, 그렇죠. 아, 한참 보시다가 사회자 선생님이 잠깐만 14개가 끝이야? 약간 이렇게 잠깐만 뒤에 더 있나? 이게 만약에 20개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는데? 뭐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14개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수요 독서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은 만약에 재밌으시려면 자기주도 학습가죠. 앞부분 한번 들어보시면은 저게 자기주도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또 일요일이고 또 늦은 시간까지 또 저희는 녹음했고요. 청취자분들은 또 즐거운 수요일에 어떤 한 템포를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입시 클래스, 학부모 입시 클래스, 그 다음에 또 한국사 99.1 빨리빨리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가서 좀 풍요로운 교육 진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